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을 주셔서 강연할 기회를 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래 제가 2강으로 아마 계획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표상에서 2강으로 아마 그 이름이 올라왔을 텐데요. 배치상 2강에 배치한 이유가 2강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남북관계에 관련된 전체적인 그 정세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경협 현황들을 쭉 들어가시나마 그 계획을 잡으셨던 것 같은데 다소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차질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릴 내용은 뭐 사실 뉴스나 여러 이제 보도 뭐 또 여러 군데 전문가들을 통해서 익히 사실 다 알고 있는 그 사항들이죠. 그런 내용들을 저는 나름대로 조금은 좀 보기 편하게 좀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발표 제목을 원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잡았었는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사실상 뭐 약간 추상적인 것들을 조금은 우리 한국식에 맞게 모델화를 좀 시키자 해서 제가 한국형 협력 안보를 이제 그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북 관계의 지금 현황, 패러다임들을 좀 전환시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때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 관계 관련 부분의 파트를 얘기를 하실 때 포괄 안보, 협력 안보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한참 연구를 마무리 지을 쯤에 이제 그 내용들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같이 제시되는 형식이었는데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그런 얘기들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의 안보 패러다임, 안보관을 가지고는 어, 한반도의 북한 문제를 비롯한 평화 문제를 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안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또 남북관계 패러다임도 새롭게 전환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사실상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발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화면이 이게 확대된 거죠? 예. 좀 약간 화면이 좀 잘리긴 했는데 제가 전체적인 한번 흐름들을 좀 조망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조잡해 보이긴 하는데 어떤 분은 되게 또 잘 그렸다는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쉬운 독해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의 흐름선. 흐름선이 있고 여기는 북한, 여기는 미국입니다. 2018년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계속 전개되어 왔고 그 전개되어 온 내용들의 핵심은 도대체 뭔가, 뭐가 도대체 갈등의 지점들인가를 한번 좀 보기 좋게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시간선에서 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죠. 국무장관이 3월 30일 날 방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제 방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3월 6일 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당시에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의 특사단이 북한을 방북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오게 되죠. 그게 기회가 돼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4.27 판문점선언 그리고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1년의 어떤 2018년의 정세전환을 가져오는 중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갈 것 같은 뭔가 2018년의 상황이 갑자기 뭔가 막힌 듯한 이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때입니다. 이게 7월 6일인데요. 이날 방북을 해서 보통은 1, 2차 때도 다 방북을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이날도 뭐 당연히 만나겠거니 생각을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만나지 못하고 일정도 굉장히 짧게 마무리하고 일본 요코스카 공항으로 가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과정에 비행기 속에서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냅니다. 담화를 내는데 그 담화가 지금까지 전개했던 정세와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 날강도 같은 놈들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어떻게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비핵화만 계속 얘기를 하고 실제 합의를 했던 합의 이행 내용들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느냐. 완전히 날강도 같은 발상이다. 비핵화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실제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두로 약속했던 합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폼페이오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격분한 방식으로 이제 북한 대변인 담화를 냅니다. 이 대변인 담화가 나오는 순간에 온 워싱턴과 미국 그 언론에서는 역시 북한은 믿을 상대가 아니었다. 트럼프가 완전히 당했다. 6.12 북미 정상회담 가가지고 합의를 해주고 왔지만 결국 북한은 비핵화할 의사가 없는 것이다. 라고 온 언론이 다 그 미국 언론들이 쓰기 시작하고 국내 이제 보수 언론들이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폼페이오는 정치적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미국 내에서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고 특히 육사 수석 졸업에다가 CIA 국장까지 맡고 바로 이제 국무부 장관까지 돼가지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경력만 잘 관리한다면은 워싱턴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또 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그 이상이라는 건 뭐 대통령까지도 꿈꿀 수 있는 공화당에서 그렇게 밀어줄 수 있는 인물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엄청난 그 미국 언론의 비난을 받게 되니까 이 사람이 취한 행동이 뭐였냐면 바로 제재입니다. 제재. 그래서 제재 추가 조치를 발동하기 시작하는데 자 제가 그래서 친절하게 제가 제재 건수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 그 폼페이오가 1차 방북을 하고 평창올림픽이 열리던 이 시점에는 3건 정도 추가 조치가 있다가 딱 폼페이오가 3차 방북 이후부터는 0건입니다. 그 6.12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3차 방북 전까지는 0건으로 거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7월 23일부터 요 갔다 와서 워싱턴으로 대대적으로 두들겨 맞은 다음부터 제재를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추가 조치를. 주의보, 명단, 리스트 각가지 조치들을 이제 취하기 시작하는데 소위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협상장에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사실상 제재를 가지고 이제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북한은 굉장히 불쾌했죠.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서로 체제 안전보장과 비핵화를 흔들림 없는 약속을 교환하기로 서문에 합의문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합의를 했죠. 뭐라고 합의를 했냐면 조속한 시일 내에 종전선언을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며 그 다음에 조건이 형성되는 데 따라서 대북제재 해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게 노동신문 13일자 신문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 구두로 이미 합의했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복스부터 시작해서 미국 언론에서도 이 구두 합의 내용들이 이미 공개를 해버렸죠. 그래서 사실상 그 우리가 합의문으로 되어 있는 4개의 항과 또 구두로 합의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구두로 합의한 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했던 내용이죠.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종전선언을 체결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폼페이오 방북해서 비핵화 어떻게 할 것이냐. 비핵화 개념부터 정의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비핵화의 범주를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폐기할지를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거부터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종전선언 합의로 조속한 내에 하기로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냐 그랬더니 비핵화가 먼저다라는 방식의 이제 발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6.12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요 3차 방북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미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이때부터 종전선언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왜 약속해놓고 종전선언을 체결하지 않냐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7월 8일부터 10월 2일까지 계속적으로 종전선언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종전선언을 주장하다가 결국 미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그 약속을 이행할 태도가 취해지지 않으니까 북한이 10월 2일 날 유엔총회에서 이용호 외무상을 내세워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랄하게 미국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치사해서 더 이상 종전선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확 꺾습니다. 꺾고 그 다음부터는 한 단계 더 높은 문턱을 세워서 뭘 주장하기 시작하냐면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종전선언 더 이상 연연 안 할 테니까 이제 그러면 대북제재 해제를 해줘 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까지의 북한 프레임입니다. 처음엔 종전선언 프레임으로 강력하게 첫 단계 조치를 요구하다가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대북제재 해제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건 뭐냐면 5개의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죠. 근데 그것도 역시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받아들이지 않자마자
4월 12일이었죠. 4월 1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36년 만이죠. 36년 만에 최고인민회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시정연설을 하는데 그게 김일성 시대에 해놓고는 시정연설이라는 걸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36년 만에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대북제재 해제를 구걸하지 않겠다. 대북제재 해제도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 그렇다면은 더 문턱을 확실히 높여가지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은, 비핵화 대화는 없다. 라고 아예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연말 시한까지 정하고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프레임 변화는 종전선언을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로 전환한 겁니다. 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것은 북한식 표현이지만, 실제 그 내용은 안전보장입니다. 자신의 체제를 안전보장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갖가지 형태로 가하고 있는 경제제재, 군사적 제재, 군사적 위협이죠. 군사적 위협, 외교적, 정치적 공세. 이거를 어떻든 제거하라라는 것이죠. 굉장히 문턱이 높아진 거죠. 초기에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그냥 했다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렇다면 아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런 방식으로 결렬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당하게 진전된 방식으로 뭔가 풀렸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초단추를 깨지 않는 바람에 이후에 모든 과정들이 다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든 거에 대해서 언론들은 뭐 지금 우리 주민이 피격당하고 있고 하는데 피살당하고 있는데 종전선언을 꺼낼 판이냐 뭐 이런 방식으로 전혀 타이밍에 맞지 않는 뭔가 제작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종전선언은 북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종전선언을 처음에 요구했을까? 그거는 종전선언은 곧 정치적 상징에 불과하고 종이장으로 그냥 찢어버려도 상관없을 정도 사실 구속력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계속 주장을 했냐면 국제사회에 북미가 이제 적대관계를 종식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알림으로써 유엔 안보리나 국제사회가 제재를 풀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걸 종전선언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 적대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뭔가 대북제재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 신뢰를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한다는 건 사실상 북한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본 거죠. 그래서 첫 단계의 신뢰 조치를 바로 종전선언을 본 거예요. 이 종전선언을 체결한다면 미국을 믿겠다라는 것이 바로 북한의 전략이었던 거죠. 근데 그 전략의 첫 단추에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일찌감치 너무 그걸 쉽게 포기했어요. 쉽게 포기하는 것보다 이거를 너무 금세 간판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대북제재를 바로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실제 요구하고 싶은 내용으로 바로 넘어간 거죠. 이게 결정적인 패착이었어요. 어떤 패착이냐면 약점을 노출시킨 거죠. 북한이 정말 제재에 약하구나 지금. 뭔가 아주 굉장히 제재가 절실하구나 해제가 이런 걸로 미국이 오인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더더욱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술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뭐냐면 시간의 싸움입니다. 처음에 존 볼턴이 항상 활약을 할 때는 북한의 비핵화 1년 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년 내 비핵화라는 건 그 존 볼턴이 리비아에서 자신이 2003년에 했던 그 비핵화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리비아와 북한의 비핵화 핵개발 수준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그 리비아가 갖고 있던 핵시설이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시설에 불과했지만 북한은 그 자체 그 규모와 사이즈, 보유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굉장한 고도화를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1년 내 한다라는 것은 리비아의 경험을 단순히 적용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어쨌든 그만큼 자신감이 차 있었어요. 이 말을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1년 내 비핵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점점점 갈수록 이 7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거 비핵화 쉽지 않겠는데 협상도 좀 안 되겠네 하니까 그냥 신속한 비핵화라는 말로 살짝 바꿉니다. 자, 그러다가 북한이 대북제재라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북한의 약점이라는 걸 알고 시작하면서 뭘 주장하기 시작하면 노 시간 게임. 더 이상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 우리. 비핵화하는데 뭐 시간 더 걸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상당 부분 여유 있는 태도를 트럼프가 비추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최소한 이런 프로세스를 밟으면서 가려고 했다고 할 때는 내부적으로 주민들이나 엘리트 그룹에게 약속을 했을 것이다. 그 약속은 내가 비핵화를 수단으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그 다음에 대북 제재 해제를 반드시 내가 받아오겠다. 라는 어떤 약속을 했을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은 결국 시간의 싸움이거든요. 내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계속 늦춰질수록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결국은 협상에서 상당한 양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미국은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쫓기고 있지 않아. 네가 쫓기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압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압박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하노이 동지정상회담을 걷어찬 거죠. 걷어차면서 이후에는 북한도 역시 대응 수위를 높이고 미국도 쉽게 거기서 물러나려고 하지 않고 하는 과정으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오는 이제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남쪽을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북미가 어느 정도 직접 대화를 쭉 해가는 과정에서는 남쪽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 시기부터 남쪽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바로 10월 16일 날 백두산에 군마를 타고 흰 백마를 타고 등정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근데 그것을 노동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새로운 웅대한 전략을 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새로운 전략을 꾸렸다라는 것은 더 이상 지금까지의 태도로 대미 대남 전략을 취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새롭게 내가 압박할 수 있는 뭔가를 꾸려야겠다는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군마 등정을 하자마자 뭘 하냐면 바로 10월 24일 며칠 있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이도합니다. 그리고서는 저 너저분하고 치워버리라고 철거 지시를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당의 통일전선부장이라든가 대남을 담당하고 있는 일개 관료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가 철거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남북관계의 상징이자 어떤 면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 내용이 있는 내용입니다. 남북한의 전통적인 협력 사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갖고 있던 것을 철거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거는 큰 대남 전략의 기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 정부가 그걸 빨리 간파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다음날 통일부 대변인이 나와서 이렇게 철거 지시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했더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북한은 애착을 갖고 있고 이거는 일종의 어떤 압박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가볍게 이걸 처리합니다. 그것도 약간 웃음 띤 미소를 지으면서 대변인이 얘기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얘기하는 순간 통일부 장관이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경고와 함께 고위급 대화를 요청을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금강산 관광은 남북한 협력 사업의 상징이자 중요한 전통적인 협력 사업이다. 여기에 대해서 철거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일방적인 그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기 힘들다. 우리의 자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다. 방식으로 나갔어야 되죠. 이런 방식으로. 그렇다면 북한에게는 북한이 당장 수용하지 않더라도 일단 남쪽이 굉장히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고위급 대화를 제안한 것을 만약에 북한이 무시한다면 북한도 역시 일정한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든 이런 접근을 굉장히 하지 못하고 그 금강산 관광 절거 지시가 내려왔을 때 어떤 대남 전략의 변화가 올지를 간파를 못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못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남쪽이 계속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뭐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게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긴 하지만 북한 행태도 부적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이 계속 북한이 뭘 원하고 있는지, 뭘 대남 전략상에서 기조를 바꾼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로 응대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제재가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2017년, 그러니까 정세가 전환되기 2017년에는 총 대북 제재 추가 조치 그 건수가 어떻게 되냐면 8차례 124건입니다. 그런데 정세가 전환된 가장 좋았던 2018년에는 몇 차례였냐면 총 11차례 121건입니다. 오히려 숫자가 많거나 비슷합니다. 그거는 대화 중에도 미국이 상대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제재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은 이것이 미국을 믿을 수 없는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와중에도 제재 카드로 자신들을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조속한 신뢰하기로 했던 종전선언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김 대통령께서 이 종전선언을 얘기한 거는 매우 그 심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의미냐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이 첫 단추가 안 껴진 것 때문에 모든 과정들이 뒤죽박죽되는 이 모든 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린 건데 이 원점으로 돌린 것이 왜 종전선언이냐. 자, 4.27 판문점선언에도 연내 종전선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6.12 북미정상 합의문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종전선언을 한다라고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합의와 북미 합의를 양쪽을 다 걸려있는 문제가 바로 종전선언이었어요. 이 두 개의 모든 합의에 북한이 종전선언을 걸었던 이유는 이것이 첫 단추라고 본 거고 이것이 신뢰라고 본 거예요. 이 신뢰가 기초돼야지만 그 다음에 자신들의 비핵화 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것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뒤집박됐다. 그래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갔던 것이고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연설 내용의 다른 테마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어떤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겪게 됐는데 북한의 이런 과정 속에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투를 합니다. 고투를. 그러니까 진짜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압박부터 시작해서 연말 시한을 설정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대미 압박을 펼치는데 이런 말로써 할 수 있는 대미 압박이라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남쪽을 비난하는 방식, 그리고 남쪽을 흔드는 방식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미 협상이 잘 안 되면 결국 남쪽을 활용하고 수단화하는 방식으로 흔드는 패턴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드는 방식이 남북 관계를 절단내거나 끝내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북미가 풀리면 남북도 풀린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북미가 안 풀리니까 일단 남쪽을 활용해서 상당 부분 흔들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앞서 제가 얘기한 거를 좀 정리하면은 종전선언이라는 프레임, 그 다음에 대북제재 해제라는 프레임, 안전보장의 해제 프레임으로 크게 세 차례의 변도 있고 지금 현재는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 시기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근데 이 종전선언 시기 주장하던 시기에는 남북미 삼각 채널을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이때는 미국으로 가는 직접적인 길을 남쪽이 열어줬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방북을 하고 또 정의용 실장이 미국을 가고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백악관 잔디밭에서 직접 브리핑 발표를 하죠. 그래서 실제 이 남쪽의 그 역할을 통해서 남북미가 처음으로 연결되는 삼각채널을 만듭니다. 이거 아마 분단 70년 역사상 아마 처음일 겁니다. 남북미가 삼각채널을 만들고 그 삼각채널 안에서 계속 외교적 소통을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보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의지, 신뢰 확인에 초점을 북한은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대북 제재 요 시기에는 북미를 이제 주 채널로 하죠. 왜냐하면 일단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미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미가 주 채널이고 북미 직접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북한이 전술을 바꿉니다. 그리고 남측은 보조 채널, 소위 미국을 설득하는 용도로 보조적인 채널을 이제 변화시키죠. 자, 하노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북미 협상 문턱을 확실히 높이면서 남측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그리고 강경하게 남쪽을 흔드는 방식으로 이제 전술을 구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패턴들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보다 한 발짝 뒤에 떨어진 방식의 보조적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위치를 이미 우리 자신이 설정하고 쫓아가는 방식이 과연 계속 유효할까? 북미가 계속 불확실해지면 남북도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깨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돌파하는 방법을 북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결국 좀 우리가 설계하는 방식의 남북미 채널을 어떻게 다시 복원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런 프레임 변화에 따라서 각각 자신들의 어떤 전략 변화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발표들을 해옵니다. 4월 22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해서 연말 시험까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 가겠다라고 엄포를 놓죠. 근데 결국 그 엄포가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새로운 길을 뚜렷하게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작년 연말이었죠. 아주 이례적으로 긴 시간의 당중앙 전원회의를 결치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새로운 길로 내놓은 게 뭐냐면 바로 정면 돌파전. 대미 장기전입니다. 말이 정면 돌파전인데 사실상 정면 돌파전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그냥 자력갱생하면서 정면 돌파에 가겠다라는 뜻이고 실제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미국과의 협상은 장기전일 수밖에 없다. 버티기로 가겠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7월 20일 날 이제 김여정의 제1부장이 담화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담화입니다. 지금까지 한 2, 3년 동안 진행된 정세전환의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다 보여주는 북한의 전략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그 텍스트입니다. 여기에서는 북한이 뭘 원하고 있고 또 하노이 정상회담을 어떻게 자신들이 내부 평가하고 있고 또 미국에게 향후 어떻게 요구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미 장기적 위협 관리를 하면서 억제를 하겠다라는 게 그 핵심입니다. 미국의 결정적 입장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비핵화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북미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겠다. 뭐 선거 이용하는 거겠죠. 그리고 대북 적대시 언동을 중단해라. 그리고 적대시 철회대 북미 협상 재개라는 문턱을 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를 동시적으로 교환하지 않는다면 비핵화를 먼저 하진 않겠다. 그리고 제재 해제를 협상 의제에서 제외시켜라. 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최대치를 이제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미국이 다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가능성들을 엿보게 됩니다. 이 김여정 담화 내용에는 하노이 회담을 얼마나 자신들이 애지중지하면서 접근을 했지만, 결국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뼈아픈 자기 실책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담화죠. 자, 이런 입장 변화 과정에서 남쪽에게 보인 행동들은 대체적으로 강경 일변도로 이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에 신종무기 실험을 계속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KN-23, 24, 25 단거리 미사일이죠. 전부 한반도 영역을 다 커버하는 신종 무기들입니다. 우리의 뭐 팩3나 사드 같은 걸로는 전혀 막지를 못하는 그런 무기들입니다. 이런 무기들을 의도적으로 다 보여줬죠. 그러나 미국의 본토를 장악하는 ICBM이나 이런 거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백두산 군바 등정 이후에 금강산 강화까지 철거 지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대적 행동 계획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남북 공동 연락선을 폭파하고 당중앙 군사 예비를 통해서 일단 보류는 돼 있습니다. 보류는 돼 있지만 언제든지 재개될 듯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친서가 교환된 거를 공개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표면적인 그 대적 행동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면에서는 아직도 남북 관계를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구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전략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생각했던 전략이 도대체 뭐였는지, 굉장히 손에 잡히지 않는 북한의 어떤 전략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 확연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북한이 요구한 건 딱 단순했어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대북제재 핵심 5건을 해제해라. 라는 게 북한 주장의 전부였어요. 딱 요 카드 하나만 들고 온 거예요. 근데 미국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 들고 온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유연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는 과정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거래에서 너무나 자신들이 순진하게 접근했다는 것을 자신의 패착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카드를 들고 갔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너무 요 딱 큰 카드를 들고 왔고 실무회담을 사전에 해서 충분히 이런 것들이 공유됐어야 되는데 실무회담 과정에 김명길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실무자들이 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결정할 것이라고 해서 다 미뤘어요.
그러니까 미국 실무자들, 스티븐 비검부터 시작해 다 실무자들이 도대체 뭘 가져왔길래 실무적인 협의를 미리 안 하고 저렇게 트럼프 만나면 얘기하겠다는 식으로 저렇게 나올까 굉장히 의문스러웠던 거죠. 근데 딱 꺼낸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고 트럼프는 이것도 받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어떻든 간에 존 볼턴의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핵시설에 대한 사진을 들이밀었죠. 그리고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영변 주변에 그리고 영변 이외에 추가 핵시설, 핵물질 생산 시설에 대해서 폐기한다라는 그리고 그것 자체를 인정해라라는 이제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요구 조건을 북한이 더 걸면서 그걸 수용할 의사는 있는데 그 대신 그렇다면 이런 것까지 다 그럼 미국이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좀 더 협상의 유연성을 갖고 카드를 몇 개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자,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북한이 이제 새롭게 지금 내놓은 바로 전략이 이겁니다. 협상 재개 조건 문턱을 더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미가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북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해. 그러면 내가 북미 협상을 재개해 줄게. 그 대북 적대시 철회의 내용이 뭔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얘기하지 않았지만 김여정 담화 속에 그런 힌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한미연합훈련 중단해라. 이건 6.12 합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독자 제재 추가 조치를 중단해라. 이 핵심적인 그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그 제재를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 추가 조치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러 지정국 이번에 재지정 또 했는데 지정을 철회해라. 이건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불개입해라. 적대적인 운동을 하지 마라. 우리에게. 요 내용이 적대시 정책 철회, 1단계의 철회로 보여지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북미 협상을 재개하겠다. 자, 그래서 협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이제 본게임으로 가죠. 본게임으로 가면은 내가 비핵화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거기에 동시적으로 포괄적인 나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해라. 이게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전면 철회죠. 이건 전통적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다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몇 개를 소개해드리면 대북 핵선제 공격 대상 중에서 제외시켜라는 미국의 NPR, 핵태세 검토 보고서나 핵정책 안에는 7개 국가를 지정하고 있는데 7개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쟤네들 지금과 안 좋은데 핵으로 공격해도 돼 라고 판단하면 핵으로 공격할 수 있게끔 핵정책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미국의 핵 독트린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변경시켜라. 이게 얼마나 나에게 위협인 줄 아느냐. 네가 네 마음대로 언제든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날 핵으로 언제든지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냐. 그 위협을 제거해라 라는 거고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중단해라. 여러분 한반도의 전략자산이 사실상 뭐 그 2014년부터 17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예를 들면 걸프전을 치를 때 미국이 항공모함을 몇 대 동원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은 11대입니다. 11개 있는데 11개인데 그 중에서 그 걸프전을 치를 때 몇 개 항공모함을 동원했냐면 2대를 동원했습니다. 2대. 2대를 가지고 완전 숙대맛을 만들었죠. 자, 그런데 2014년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서 2017년까지는 한반도에 특히 동해와 서해 양쪽을 통틀어 가지고 3대가 진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위협하기 위해서 3대가 동원됐는데 서해에 항공모함이 진입한 거는 최초입니다. 최초. 근데 그때 그 서해에 진입하는 그 항공모함 때문에 중국의 당 외교부장이 나와서 이걸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경악을 했습니다. 서해로 진입한다는 건 중국을 바로 공격하는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사드 얘기도 드리겠지만 사드는 북한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중국용인데 이런 미국의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방어 무기로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S-400이라는 대공미사일 체계, 소위 러시아판 MD 체계를 도입을 합니다. 이거는 미국이 갖고 있는 팩3나 사드나 SM3의 그런 다층망보다 훨씬 강력한 그 대공미사일 체계입니다. 근데 이거를 러시아가 전략무기 때문에 절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가 전 세계, 특히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 제재를 받습니다. 사면 초과에 빠지죠. 그때 중국이 손을 내밉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 무기 팔아. 그래서 도입된 게 바로 S-400인데 2014년 6월인가 7월에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서 구매 계약 약속을 합니다. 그 한 달 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 배치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슬슬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즉 말해서 뭐냐면 S-400이 산둥반도, 중국의 산둥반도와 그 다음에 백두산 일대에 배치가 되는 순간에 미국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토마호크 미사일을 가지고 중국을 공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일단 오는 크루즈 미사일, 대표적인 게 그 항공모함에서 발사되는 게 크루즈 미사일 중에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이 있는데 이 걸프전에서 아주 위력을 과시했죠. 이거를 S-400이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S-400은 사드와 팩3를 합친 것보다 더 위력이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고 있고 터키가 이거를 러시아로부터 구입한다고 하니까 미국이 어떻습니까? 터키로 제재를 가했죠. 그 무기 구입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무기가 구입되는 순간에 미국의 무기가 접근할 수 있는 걸 거의 대부분 다 막습니다. 스텔스기도 막 그걸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호할 만한 그 대국민 미사일 체계인데 그걸 중국이 도입하는 순간에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한반도에 배치가 된 이유는 북한용이 아니라 중국의 S-400 대국미사일 체계 맞대응하기 위한 카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중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한반도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전쟁 상태도 아닌데 항공모함 세대가 진입이 됐어요. 그런 사례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입장이 안 돼서 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서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를 항공모함 세대가 에워싸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알겠지만 항공모함 한 대가 갖고 있는 그 전력상의 위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는. 그 11대 중에서 3대가 둘러싸고 있다. 보통 이제 11대 중에 한 3, 4대는 휴지기를 갖거든요.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보통 7대 정도가 전 세계에 배치됩니다. 태평양하고 대서양하고 배치되는데 그 중에 3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그 위협감을 느끼는 거고 특히 이제 동북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군비 경쟁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냉전 시대보다 더 심할 정도로 좀 그 군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핵 경쟁입니다. 핵 경쟁. 핵경쟁인데 핵경쟁이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죠. 중국이 계속 그 핵 개발을 하기 핵무기 개발, 특히 ICBM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무기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SLCM이라는 게 있습니다. SLBM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LBM이라는 거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고 SLCM은 잠수함 발사 크루즈 미사일, 소위 순항 미사일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탄도미사일은 추진체를 통해서 탄도 궤적을 그리면서 대기권 밖에 나갔다가 대기권을 뚫고 떨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걸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요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크루즈 미사일은 어떠냐면 제트 엔진을 단 겁니다. 이건 추력 자체가 로켓 엔진을 단 것이 아닙니다. 그 제트 엔진을 달고서 여러분 비행기 생각하시면 되죠. 비행기 보통 제트 엔진 다는 비행기 생각하시면 되는데 탄도 궤적을 그리지 않습니다. 땅에 깔려서 가죠. 땅에 깔려서 가는데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상대적으로 탄도미사일에 상당히 느린데 정확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탄도 궤적이 아니라 좌표를 찍고서 거기 입력된 대로 날아가서 때리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가 높죠. 자, 그런데 이게 잠수함에 만약에 탑재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잠수함에. 자, 근데 미국의 그 핵정책은 뭐였냐면 미국 본토에 사일로 이게 땅을 파고서 그 안에다 미사일을 전부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징후가 포착되거나 실제 자기를 공격하는 미사일이 날아오기 시작하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미국 본토에 있는 사일로에 있는 미사일들이 탄도미사일들이 일제히 발사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쐈던 국가는 거의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국가가 미국을 선제 공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대량 보복을 한다라는 그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가 SLCM 개발에 주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SLCM이 갖는 위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게 핵잠수함이라는 거는 한 달 내내 물속에 있어도 됩니다. 노출이 거의 안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감지가 불가능해요. 근데 그 안에다가 정확도가 매우 높은 그런데 핵탄두를 탑재한 순항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 물속에서 쐈다. 그리고 정확하게 상대 근처에 가가지고 그걸 쐈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상대의 목표 지점을 타격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순항미사일에 탑재하는 핵탄두를 저강도로 합니다. 저강도로. 미국이 쏘는 탄도미사일 ICBM이라는 거는 엄청난 위력입니다. 거의 뭐 1톤 규모의 엄청난 이제 탄두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몇십 배가 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완전히 국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죠. 근데 이 SLCM은 정확하게 저강도의 탄두입니다. 저강도에. 그래서 자기가 공격하고 싶은 어떤 기지, 그 다음에 수뇌부 시설 이런 게 있으면 그것만 완전히 때려 부십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이 약간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러시아가 푸틴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우리의 안보 전략은 이제 SLCM이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거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중국도 이미 SLCM을 한참 개발하고 있었고, 심지어 중국은 한 발 더 나가가지고 그 크루즈 미사일, SLCM이죠. 물속에서 봤어야 하는 크루즈 미사일을 기존의 크루즈 미사일 단점이 느리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느리다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최초 개발입니다, 이게 중국이. 오히려 미국보다 앞서 있는 거죠. 미국도 이제 뒤늦게 이제 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동북아는 완전히 격전에 지금 상황에 들어있는데 미국의 핵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본토에서 쏘는 미사일로 대량 보복할 수 있다는 걸로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미국 서해안 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SLCM을 일제히 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본토에서 아무리 뭐 큰 미사일을 수백 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미국도 결국 SLCM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온통 지금 동북아는 완전 이 미사일 경쟁 안으로 지금 다 빨려든 상태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이제 웬만큼 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 ICBM이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13km짜리 화성 15형 이 미사일이 갖는 가치가 2017년과 지금 형격이 차이가 나요. 지금은 이 ICBM 가지고 미국을 별로 위협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이미 정책,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NPR, 핵태세 검토성을 발표할 때 거기 핵심은 SLCM이었어요. 한반도에 SLCM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북한이 아무리 ICBM을 갖고 있어도 그게 미국을 위협하는 능력이 별로 없게 돼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요즘 이제 주력하고 있는 게 ICBM보다는 SLBM, 잠수함 바스 탄도미사일이 요즘 주력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에 북극성 3형이라고 해서 잠수함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현지도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게 바로 SLCM을 개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는데, 북한이 이제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그 SLCM 그 미사일은 탄두가 이렇게 둥글었습니다. 빼죽하지가 않습니다. 둥그런 이유가 뭐냐면 다탄두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탄두가 뭐냐? 이 둥그런 통 안에 3개의, 4개의 탄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두 각각이 어디를 때릴지를 갖다가 미리 다 계획이 된 상태에서 발사를 합니다. 탄도미사일. 물속에서 발사를 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대기권을 진입했다가 대기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쪼개집니다. 그러면서 탄두가 되는 거예요. 여러 탄두가 동시에 여러 도시를 타격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란 커넥션을 통해서 요즘 개발한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 근거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북한도 역시 이제 이런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 너무 길어졌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게 요거는 뭐 전통적이한데, 여러분 한미연합훈련이 총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많이 아는 게 이제 기존의 키 리졸브, 폴 이글, 독수리훈련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하는 UFG, 을지 프리던 가디언. 또 뭐 있죠? 팀스피드는 옛날 거고, 옛날 게 이제 키리졸브로, 키리졸브하고 폴 이글로 바뀐 거죠. 자, 이게 이제 대규모 전국이 아니라 전국급 훈련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게 이 2개가 있는데, 이 2개뿐일까요? 한미가 하고 있는 한미연합 훈련 개수도 우리는 모르고 있죠. 우리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미연합사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몇 개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기밀이라서 알려줄 수가 없지만 어떻든 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총 38개예요. 놀랍지 않나요? 물론 매년 하는 거와 경년하는 게 따로 있긴 한데 38개인데 심지어 어느 훈련은 매달 해요. KMF 훈련은 매달 합니다. 주일 미군들이 상시적으로 매달 와가지고 500명, 1000명 규모로 계속 와서 한국에서 상륙훈련하고 계속 훈련합니다.
그리고 뭐 핵잠수함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은 아주 일상 다반사고, 이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그 명분만 있으면은 어떤 미국의 전략자산이 들어오고 뭐 핵전술 위기가 들어와도 훈련 용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럽에서는 이미 70년대 뭐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70년대, 60년대 이미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한 한번 사회적 그 공론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미국이 독일하고 영국이나 이런 데 미군 기지를 갖고 있으면서 전술 핵무기를 갑재한 전폭기 같은 것들을 수시로 훈련하면서 띄우고 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국회 비준을 받지도 않고 뭐 그 해당 국가의 정부에게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상시로 핵전술기를 싣고서 공중을 떠다니는데 그게 만약에 추락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그 중대한 그 국가의 안전 문제인데 이거를 승인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언론 기자를 통해 언론 기자의 갖은 협박을 나가면서도 어떻든 그 사람이 그걸 폭로함으로써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은 뭐 의회 비중이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유럽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북한이 보기에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하라는 거는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완전 중단이 아닙니다. 성격을 바꾸라는 거예요. 공격적인 성격을 바꾸라는 얘기인데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면은 2012년 1월에 쌍용훈련이라는 거를 합니다.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이었어요. 항륙훈련이었어요. 1월에 2012년 1월입니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때 훈련을 하는데 북한이 아주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그냥 막 난리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2012년 1월이라는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북한에게는. 그렇죠. 맞습니다. 김정은의 아버지죠. 김정일 위원장이 2011년 12월 17일 사망합니다. 사망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한미가 쌍용훈련은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훈련이에요. 갑자기 만들어졌어요. 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이었어요. 상륙훈련은 뭐죠? 방어훈련인가요? 공격훈련인가요? 공격훈련이죠. 당연히 해안에 상륙해가지고 적진지로 들어가는데 공격훈련이죠. 당연히 그거는. 김정은이 생각하기에 북한이 생각하기에는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내 아버지가 죽어서 국상 중인데 이게 우리를 침략하는 훈련을 갑자기 만들어서 해? 그것도 갑자기 없었던 매년 하던 그 시기에 하던 훈련이 아니라 갑자기 만들어졌어요. 경기를 느꼈죠. 경기를. 그러고 나서 매년 쌍용훈련을 키 리조브에다 살짝 넣었어요. 키 리조브 폴 이글이 하고 있는 그 훈련 기간에 쌍용훈련 그 살짝 그 안에다 넣었어요. 합쳐놓은 거죠. 그 기간에. 북한이 이때만 되면은 쌍용훈련과 폴 이글이 보통 3월에서 4월, 빠를 때 2월 말 시작해서 3월 말이 끝나는데 이 기간에 북한이 유독 단거리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미사일을 쏴댑니다. 근데 그 미사일 쏘는 방식이 뭐냐면 다발성으로 쏴요. 특히 원산 앞바다에서. 왜 그럴까요? 오래전에 그 소련에서 만든 프로그 미사일이라고 유도 전술 무기가 있는 전술 그 미사일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 70발을 막 쏴대요. 그냥 다발성으로 막. 왜 원산 앞바다에서 그 짓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훈련 기간에. 예? 방어훈련인데 그 좋게 얘기하면 반접근 행위예요.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들 여기에 항모가 들어오든 함대가 들어오건 뭐가 들어오면은 가만 안 있어. 우리 이런 위력이 있어.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뉴스 보시다 보면 북한이 그 해안가 모래사장에다가 그 자주포 같은 대포를 쭉 설치해놓고 일제 사격하면서 불꽃을 막 하는 그 사진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우리가 생각했으면 상점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훈련할 때 그렇게 대포를 오밀조밀 모아놓고서 일제 사격을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에겐 그게 내 해변가로 접근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반접근 전략은 원래 중국이 취했던 전략이잖아요. 내 그 영역 안으로 난 우린 공격하지 않는 나를 공격하지 않는 이상 절대 공격하지 않는 게 중국의 핵독트린이었어요. 핵교리였죠. 그 대신 나한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난 반접근 무기는 내가 갖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정책인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공격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죠. 이제. 그런데 어쨌든 북한이 생각하기에는 이 한미연합훈련은 굉장히 그리고 이건 이미 합의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 제재 압박 중단하고 평화정책이라고 관계 정상하고
전략적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한 이후에 핵군축을 하자. 뭐 이런 주장이 가장 북한의 주장은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자, 이것을 상호 불가역적인 조치, 서로 흔들리지 않는,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조치로 서로 교환할 때 그것이 바로 미국의 결정적 입장 변화를 난 보겠다. 라는 이제 입장을 주시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뭐 김여정이 자신이 이제 어떻게 하노이를 평가하고 이제 보여준 우리 거래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제재의 사슬을 짚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인민들의 생활 양성을 도모해 보자 일대 모험을 하던 시기였다. 일대 모험이었다는 거죠. 사실 하노이에서 자기 딜은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이제 어떻게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북한이 맨날 안전보장, 대북 적대시정 철회하라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모르고 북한이 자세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 정리를 안 했다라고는 보는데 우리 정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북한이 2016년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거기서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고 얘기하면 자기 안전보장 핵심은 평화적으로 체결해달라라는 겁니다. 미국의 핵위협 공갈,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면 미국을 핵무기를 겨냥할 필요가 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그 신뢰로 난 받아들일 것이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종식이 확인되면 모든 문제는 순간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전통적으로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항상 신뢰로 봤어요. 그게 첫 시작의 발판으로 봤어요. 근데 평화협정을 바로 체결하자니 미국이 그걸 온전히 할 수 있겠어요? 미국 내 그 정치 다이나믹을 하는 거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론 뭐 이게 야 우리가 왜 미국 북한한테 평화협정을 해줘야 돼? 막 온통 그런 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하려면 구속력을 가지려면 의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 비준이 해주겠어요? 결국은 북한은 평화협정을 직접적으로 바로 체결하는 거 어렵겠다. 그렇다면 종전선부터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참 애절합니다. 이 말들이.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달라는 거예요. 미국은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라든가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공화국에 대해서 국고도 거부했다. 이 얘기를 해요. 정말 이게 돈도 안 들어가는 조치들이에요. 뭐냐면 국교를 정상화해 주는 거는 돈도 안 들어요. 근데 미국이 이걸 70년 넘게 수교가 이루지 않은 국가는 공화국이 유일하다. 왜 북한이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고 국교를 수립하고 싶어 하는가? 이게 국가를 인정해 달라는 거고 체제를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주장이 아니죠.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주장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성격 변화인데 중단도 아니에요. 유럽은 합동군 군사연습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13,000명 이상 연속 3차례 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 4만 명 이상 2년 1회 제한을 하고 있다. 자, 한미연합훈련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중단이 아니에요. 공격적 성격을 줄여주고 투명하게 훈련의 내용을 공개하고 그것을 숫자나 규모를 제한해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장이 핵심인데 이 주장을 보면은 야, 북한이 요구하는 걸 우리는 마치 뭐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북한을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 자신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안전보장은 북한이 얘기하는 안전보장, 소위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거는 군사적, 정치외교적, 경제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거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아까 얘기했던 무기 도입 반 중단, 북한의 핵선제 타격으로 지정한 미국 핵정책 변경 이게 있고 정치 외교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달라는 거고 테러지국이나 적성국 지정을 해달라.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을 해서 체제 인정을 해달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 좀 하지 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 경제 해제를 해달라.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대한 것을 하나 발견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자, 아까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종전선언을 처음에 주장했죠. 그게 안 되니까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더 문턱을 높여서 대북제재,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자,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걸로 문턱을 높이면서 이걸 전면화시키는 순간에 어떤 방식의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냐면 기존에 우리는 김정년장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했을 때 그 비핵화를 뭘로 생각을 했죠? 받아들였죠?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죠. 우리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순간에 대북 적대시 정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가 있냐면 한반도에 미국이 투사하고 있는 군사적인 내용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소위 해구산을 제거하는 거죠. 확장 억제되고 제거하는 거죠. 한반도에는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이 실제적으로 해구산을 통해서 언제든지 한국이 공격당하면 핵으로 응징해 줄 수 있다는 해구산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한미연합훈련도 그렇고 전략자산 전개 중단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이 해구산에 해당됩니다. 그 해구산을 제거하는 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남쪽에 드리워져 있는 해구산도 제거하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북한이 전통적으로 주장했던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해당됩니다. 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논리로 가게 되면 결국은 핵군축 논리가 됩니다. 북한도 비핵화할 테니까 남쪽에 드리워지고 있는 핵 전력도 제거해 라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국가 간의 국가, 안보 대 안보라는 단계적 등가적 공정한 교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북한의 이제 뭐 접근 방법, 이게 굉장히 이제 이런 건 헷갈리는 내용들인데 도대체 북한이 주장하는 접근 방법이 뭔가 등가성, 뭐 단계성 뭐 이런 게 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논리가 복잡해서 그런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한 건데 이거 뭐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어떻든 간에 제가 정리드리면 북한은 신뢰 조성을 기본적으로 종전선언,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북제재 해제로 봅니다. 미국은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하고 실천해라는 게 신뢰의 징표로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애초부터 굉장히 안 맞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 미국이 일정한 유연성을 좀 발휘하려고 하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을 변화시키지는 않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접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2018년 이전까지 북한이 제시했던 로드맵입니다. 로드맵. 소위 말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 일부를 처리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수교를 하고 핵군축을 하고 결국 한반도 전체에 핵군축, 군비 통제를 한다는 개념. 그래서 핵을 서로 제거한다는 개념으로 북한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재적인 관점에서 가장 타협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소위 스티븐 비건 안이라고 해서 스탠포드에서 스티븐 비건이 연설했던 소위 미국 안과 하노이 안과 그리고 북한 안을 교차시켜서 봤을 때 이런 중재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초기에는 포괄적 합의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비핵화를 할지 또 상대가 나한테 어떤 상황 조치를 줄지 포괄적 합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차적으로 비핵화 실천이 들어가는데 풍계리 동창리에 대한 국제검증을 하고 영변핵 시설을 폐기합니다. 자, 영변핵 시설 폐기는 2, 3개월이면 끝납니다. 사용 불능 상태를 만드는 건 매우 쉽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완전 해체, 디스맨틀먼트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죠. 그러나 일단 불능화,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건 가서 연료병을 도끼로 그냥 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 콘크리트 부어버리면 됩니다. 이 작업을 쉽게 일단 하는 행동을 보여준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비가역적 도리 지점으로 설정하자. 정치적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부터가 더 이상 돌아가기 힘든 지점인지는 기술적으로 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정하는 거죠. 요 지점을 정하게 되면은 그 뒤부터는 영변의 핵물질 생산 시설을 폐기하는, 그리고 영변 외에죠. 그 주위에 있는. 그 다음부터는 핵무기, 소위 이제 핵무기 제조 시설, 그러니까 핵탄두와 관련된 운반수단과 관련된 것들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 미국이 뭘 줘야 될지 그리고 한국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상응 조치가 잘 배치가 돼야 되겠죠. 초기에 아마 이런 포괄적 합의와 1차적인 핵 폐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대북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가적으로 교환돼야지만 이런 행동이 옮겨지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다 안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저는 그 한반도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핵 동결을 통한 평화적 군비 통제 로드맵입니다. 이거는 비핵화를 이제 단숨에 하긴 힘들다. 굉장히 긴 호흡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장기 과정을 보는 겁니다. 장기 과정을 보고 평화적 군비 통제 차원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반에 걸친 군비 통제 그릇 안에 핵 문제도 넣고
굉장히 긴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안 된다면 결국 이런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남북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20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6.15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이죠. 그걸 통해서 사실 물꼬가 트여지면서 남북한의 경협부터 시작해서 교류협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통일부를 굉장히 사랑하는 저는 사람입니다. 통일부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통일부 조직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년 전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교류협력 시스템에 맞게 조직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통일정책, 그 다음에 교류협력, 뭐 인도분과 뭐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교류협력의 그 분야별로 그냥 부서들이 나눠져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20년이 지났지만 20년이 지났고 북한은 남북 교류협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패턴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못 읽고 있을까? 그럼 어떤 방식으로 북한이 원하고 있는지 그걸 읽으려고 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아이템과 어떤 명분이 남북 교류협력 패러다임이 되고 패턴이 돼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북한은 그 금강산 관광지구 철거 지시를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국력이 약할 때라는 건 선군 정치를 펼치면서 국가를 비상 운영하고 있었어요. 군을 딱 내세워가지고. 그만큼 위태로웠다는 거죠. 그 과정에 돈이 너무 없어요. 정말 남쪽한테는 손 벌리기 싫은데 손을 벌렸어요. 돈을 받았죠.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 남쪽하고 교류협력 한다는 거는 중국 관광객 100명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 따라 드는 행정비용이 한 2명 정도 감시자가 있으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과 교류협력을 하잖아요. 그 몇 배의 감시 인력이 필요하고 행정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접촉하는 북주민들이 어떻든 간에 남측과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측과의 교류협력은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도 그랬죠. 근데 지금도 역시 더 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 국력이 약할 때 선임자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이 시스템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뭘로 바꿔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북한이 도대체 뭘 할까? 그럼 이제 새로운 교류협력 아이템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도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도로 중요하죠. 이 전통적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하고 어떻든 이거를 강화하는 건 필요한데, 이거에 다 모든 걸 몰입해요. 이거는 기본이고, 그 이외에 이제 변화된 시대와 변화된 요구에 맞게 새로운 아이템들을 거기에 장착을 시켜야 돼요. 자, 그 과정에서 오늘 요번에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께 연설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포괄 안보, 협력 안보를 제안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안보를 더 이상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지고 여러 가지 대면을 하고 여러 가지 뭐 교류를 하고 또 어떻든 간에 뭐 경제적인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뭐 문화적인 것도 있고 지식을 공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의 적대성을 서로 줄여주는 거죠. 위협을 감소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협력을 통해서 안보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소위 이제 상대가 탱크를 하나 더 만들면 나도 탱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제로섬적인 절대안보 관념, 기존의 군사중심적인 절대안보 관념 가지고는 한반도 문제는 절대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협력안보, 포괄적인 안보가 이제 필요하고, 그 접근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데 거기에 또 마침 팬데믹, 소위 이제 코로나19가 겹쳤어요. 그렇다면은 비대면 시대에, 그리고 그 동북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에 여러 가지가 다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발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 연설에서 SDG, 소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얘기를 한 것이고, 또 한편에서 지식 공유. 비대면 하면서도 서로의 강점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지식 공유입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한 이제 규범 안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SDG도 마찬가지인데 이 SDG는 북한이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SDG 뭐냐면 유엔에서 2015년에 향후 유엔이 짊어지고 나가야 될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17개 목표에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북한이 여기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들이 모든 목표 중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목표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고 지원을 요청하고 어떻게 참여할지를 계속 참여하고 있어요, 북한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남북관계 특수 패러다임에 빠져가지고 계속 남북 제한은 형식으로만 한다? 북한이 수용도 안 하는데? 물론 계속은 해야겠지만 그것이 전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국제적인 플랫폼, 글로벌한 스탠다드 위에서 만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그 결국은 지식 공유, 그리고 SDG와 같은 그런 글로벌한 규범 안에서도 만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만났을 때 네트워킹 강화할 수 있는지를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뭐 좀 더 구체적인 아이템들은 더 있긴 한데 제가 시간상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제 강연은 마치고 뭐 질문도 받는 건가요? 네. 자, 우선 우리 교수님한테 박수 좀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멀리서 오기도 하시기 때문에 돌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또 잘 지켜줘야 돼요.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지 말았을 텐데 혹 질문하고 있으면 질문 1분, 답변 1분. 질문 길게 하지 마시고 답변도 길게 하지 마시고 그래 한 2분 질문 갖고 딱 끝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돌아가는 시간이 즐거워요. 자, 질문하실 건 하십시오. 딱 2분만. 안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내서. 예, 1분입니다. 1분 정도만 끊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안보를 이야기하셨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 방역 안보 이런 공동체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네. 우리 한반도와 또 대륙과 해양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있습니까? 자, 한 분 질문을 1분 내에 답변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 연초에 코로나가 이제 도래를 하면서 우리 정부가 남북한의 방역 협력 계속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묵묵부답이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할 텐데 그래서 제안한 게 뭐였냐면 당시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하는 것으로 이미 예정이 돼 있었어요. 작년부터 계속 그 정부가 추진해왔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약간 연기되는 상황이었지만 어떻든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을 하게 되면은 남북중 플러스 몽골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방역 협력체를 제안해라. 협정을 맺고 어떻게 네트워킹을 할지를 갖다가 제안을 해라. 그래서 시진핑이 당연히 오케이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신은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를 어떻든 성공적으로 퇴치한 지도자로 남고 싶어하고 코로나 리더십을 자기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K방역으로 성공한 한국과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 이미지 쇄신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걸 받게 되면은 시진핑의 그 공감 속에서 북한을 자연스럽게 그 방역 네트워크에 끌어들이고 몽골들이 끌어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호 네트워크와 관련된 협정을 맺고 어떻게 방역 체계를 구축할지를 스스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세부적으로 대통령께서 제시했던 기후, 환경, 의료, 보건, 산림 관련된 협력을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코로나나 팬데믹이라는 것은 단순히 방역, 의료적인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후변화까지 다 포괄하는 굉장히 큰 영역이거든요. 그런 협력을 북한과 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1.5 트랙으로 이제 북한 분들 만나서 비공개로 회담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탄소 배출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신의 에너지, 뭐 예를 들면 타운 전력 문제라든가 굉장히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방역 협력체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흡수시킨다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안했는데 다행히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께서 동북아 방역 협력체 얘기를 제안하셨죠. 아마 이제 그게 북한이 바로 호응하지 않겠지만 시진핑 방안은 염두에 둔 부분이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폼페오 국무장관도 이제 방한을 취소하고 왕이 외교부장도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할 예정이었던 거죠 원래. 예, 제 추측은 그랬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